맨 리텔 지음 우아한 방어라고. 이번에는 백신에 대해서 백신은 면역기를 위한 신병 훈련소이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기의 질병을 대비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으로 T세포와 B세포를 교육한다. 적절한 백신을 접종하고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천연으로 소아마비 같은 질병에 대처할 힘이 생긴다. 이른바 우아한 방어 체계의 백신이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면역기가 병기를 찾아내고 싸울 병사들을 정비해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공격이 역부족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백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 이 장의 교훈은 면역기가 학습할 능력은 있지만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백신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이름은 천연두 백신을 개발한 영국의 의사 제너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천연두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나 제너 발견에 기반이 되어 주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천연두 바이러스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천연두는 공기, 재채기, 기침, 희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었으며 감염된 사람의 30%가 사망했다. 천연두가 치명적인 이유는 천연두를 비롯한 바이러스를 면역기를 상대로 꾸미는 계략과 관계가 있다. 면역세포를 활동하는 보통의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감염을 통해서 차단하기 때문이다. 제너의사의 백신이 나오기 전에 천연두를 통제하려는 노력은 인두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천연두 바이러스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요즘은 이 백신 접종이 불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전에는 더 심했다. 천연두 종기에서 얻은 물질을 천연두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주입한다. 그 방법은 팔에 상처를 내거나 코를 이용해서 흡입하는 것이다. 기술의 자료에서 질병통제센터가 언급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방법은 불쾌할 수 있으나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는 못해도 병에 걸릴 확률은 부분적으로 감소시켰다. 당시 의사와 과학자에게 이러한 방법은 면역기가 훗날 이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면역기는 재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지시사항이 담긴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두 접종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경우 면역기는 천연두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거나 자극받지를 못했다. 그때 의학계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무대는 1796년 영국의 글로스터셔였다. 이것은 역사책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성지이다. 제너의사는 암소의 우유를 짜는 여성에게 농포가 생겼지만 치명적인 질병이 아닌 것 같다는 점을 발견했다. 제너의사는 그 여성에서 나온 우두의 병변을 8살짜리 소년에게 집어넣었다. 그 소년은 살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이 여성의 우두가 면역기의 방어를 촉발할 적절한 변종이었던 것이다. 세계 최초의 백신이 탄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과학자들은 면역기의 학습 능력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이었다. 백신을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할 경우가 번번했다. 혼합물은 정확해야 했다. 약감은 바뀌어도 예방접종의 효과는 사라질 수가 있다. 연구 결과가 성공적인 백신은 면역기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낼 정도로 강했지만 약한 백신은 감염 자체만이나 고약해지지 않게 유지해지었다. 잘못된 조합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대신에 우리를 죽일 위험을 수반한다. 그와 같은 일이 소아마비 백신의 초기 테스트에서 발생했다. 기록에 따르면 소아마비 유행병은 1894년 버몬트에서 처음 132건이 발생했다. 감염된 사람 가운데서 1%가 마비되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입으로 들어와서 목구멍과 위장관에서 성장한 뒤에 재빠르게 혈류로 들어간다. 바이러스는 결국 신경계에 도착하여 신경세포에 달라붙은 다음에 안으로 난입한다. 그리고 신경세포가 세포 그 자체를 복제 재생산하는 과정을 장악한다. 그런 다음에 세포를 죽이고 계속해서 다른 세포를 감염시킨다. 세포가 하나둘 움직임에 멈추며 생명의 척체에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오는 모습이 떠오르는가. 소아마비를 건절하려는 힘겨운 노력 중에는 1930년대 과학계의 경쟁자 두 사람의 연구도 있었다. 두 사람은 바로 뉴욕 대학에서 근무하는 캐나다인 모리스 브로디와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의 병리학자인 필라델피아 출신 존 컬머이다. 내가 여기서 묘사할 다양한 역사는 그들이 겪은 실패의 재난마저도 상세히 살필 것이다. 두 경쟁자의 아이디어는 비슷했다. 두 사람은 원숭이를 서마비에 감염시킨 다음에 신경 조직을 이용하여서 인간을 위한 백신을 개발하려고 애썼다. 브로디는 액화된 원숭이의 조직을 포르말린이라고 부르는 포르말데히드와 섞었다.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실제로 감염시킬 만큼 강력하지가 않다. 예일 의대의 의사이자 역사가인 존 폴이 쓴 역사서에는 3,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브로디의 백신을 테스트했지만 뭔가 잘못되어 브로디의 백신은 다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뉴욕타임스에서 출간한 한 역사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어린이들이 마비되었다. 콜먼은 약간 다르게 접근했지만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는 원숭이의 신경조직을 가져다가 화학물질과 혼합한 다음에 약화시키기 위해서 혼합물을 냉각했다. 폴의 역사서에는 이것을 진짜 마술의 술이라고 언명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다. 폴의 책에는 콜머가 1953년 공정보건학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바닥이 갈라져 나를 삼켜버렸으면 좋겠군. 52년 보도에 따르면 최악의 질병이 발생하여 당시까지 미국인 5만 8천 명이 감염이 되었고 3천 명이 사망했으며 2만 1천 명이 마비되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갱년과 고열에 시달리는 걱정해졌다. 공공수영장은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면당했고 해가 지날수록 소마비로 인해서 수천 명이 병원을 찾고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철제 호흡 보조 장치 같은 끔찍한 장치를 사용해야 했다. 소마비 미스테리에 대한 해답은 역시 의사 유명 인사인 조나크 소스에게서 나왔다. 그는 러시아 유대인 이민자의 자식으로 뉴욕시에서 태어났고 훗날 피츠버그 의대의 바이러스 연구소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백신은 소마비 바이러스를 포르말데히드와 긍전수를 이용하여서 약화시켰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소마비 바이러스를 죽였다. 하지만 면역기가 바이러스만 찍어 골라낼 수 있을 만큼 알아볼 수가 있었다. 짜잔! 그의 백신은 감염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다. 나라에서는 백신을 최대한 빠르게 생산하여 배포하기 위해서 서둘러 움직였다. 이 해피엔딩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처음 대량으로 배포된 백신은 제대로 제조되지 않았다. 백신의 주요 생산자였던 캘리포니아 커터 제약회사는 1955년 20만여 명의 아들에게 접종을 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마비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한 달 만에 접종 계획은 중단이 되었다. 조사 결과 커터 제약회사의 백신으로 4만 명이 소아마비에 걸렸고 200명은 다양한 증세의 소아마비가 나타났으며 10명은 사망했다. 이 문제들은 해결되었고 소아마비는 미국에서 거의 근절되었으며 결국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면역의 편에 서서 개입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절묘한 균형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비록 우리가 면역계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백신의 면역계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커다란 첫발걸음을 떼었다.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효과적인 도구를 한 가지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발견이자 놀라운 면역계의 동맹군인 항생제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항생제는 분명 백신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 국립보건원 저널에서 출간한 역사서를 보자. 항생제는 의학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화학요법의 형태일 것이다. 여기서 항생제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인간의 사망률과 질병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의 통제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두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항생제는 인간의 세포와 박테리아의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 세포에는 인간의 세포에는 없는 벽이 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가 이런 벽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928년 런던 대학의 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 뒤에서 벌어진 메커니즘이다. 세상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고 이것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름의 스코틀랜드인에게 조언이었다. 플레밍. 그는 1차 세계대전의 중에서 육군 의무부대에 복무하며 반대의 모습을 볼 수도 없이 보았다. 사건은
한 배양 접시에서 일어났다. 배양 접시 안에는 영구적인 연쇄상 고균 박테리아가 가득했다. 어느 날 플레밍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치명적인 병원균이 들어있는 접시 한 부분에 박테리아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곰팡이 때문이었다. 그 곰팡이는 주변에 박테리아가 없는 원형 영역을 만들었다. 1945년 플레밍의 노벨상 수상자 양력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일까? 그는 그 곰팡이에서 유래한 약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백신이 우리의 자체적인 반응을 촉진한다면 항생제는 외부에서 반응을 가져온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다. 외부의 힘을 덧붙인다는 말은 본연의 질서를 방해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목표는 생명을 보호하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정전 위험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생제처럼 무시무시한 학살 능력을 가진 물질이 나쁜 박테리아만 죽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좋은 박테리아도 공격의 대상이다. 항생제를 복용하고 설사를 한 경험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항생제는 내 소화기관에 있는 소화를 돕는 박테리아도 없애버린다. 항생제가 생명의 축제에 켜진 불을 모두 꺼버릴 수 있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순간에 우리의 소화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소화기관의 일상적인 건강과 장기적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항생제가 처음 등장해서 기적의 약이 되었을 시기의 개념은 더 기본적인 것이었다. 감염에서 살아남아서 하루도 싸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플레밍 덕분에 손해난 상처나 작은 부상, 기병 등으로 죽지는 않는다. 항생제는 우리의 수명을 늘려줬을 뿐 아니라 이 기적의 약이 없었더라면 치명적인 감염의 위험을 감수했던 무릎이나 고관절 치환술 등 수많은 현대적인 외과수들이 가능해져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게다가 항생제는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여서 식량 생산을 증대하는 데도 이용이 된다. 하지만 백신과 항생제를 만들기 쉽지가 않았고 적어도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것도 아니었다. 몸이 여전히 대부분의 방어 활동을 해야 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일해온 대로 거의 모든 일을 우리 몸은 해왔다. 또한 그러한 탐험을 개척했던 면역학자들은 더 깊숙이 인체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적인 이유와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면역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이 더 늘어나는지 밝혀낼 수 있을까? 이는 우리의 가장 큰 의문에 답한다는 의미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위협에 대해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위협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백신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정리가 되었고, 무한기계 휴가철이다. 당신과 가족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와본 적이 없는 나라에 간다.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하이킹을 한다. 끝내주는 날이다. 호수에 뛰어든다. 물속에는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속에는 기생충이 움직이고 있다. 아마도 편모충이라는 기생충일 것이다. 침입자인 입이나 요로를 통해서 몰려 들어온다. 이러한 병균은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있다.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만났거나 알고 지내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기생충은 이곳의 환경에서 수만 년 동안이나 지나왔기에 이전까지 당신이 보았거나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여느 변모충과도 다르다. T세포와 B세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한 번도 접종한 적이 없는 당신이나 당신이 담당자들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예측할 수 없는 병원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무한대의 문제이다. 수년 동안 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이기도 했다. 물론 면역기는 인체의 대나머지 부분은 죽이지 않고 위협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인체의 나머지 부분이 죽어도 괜찮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쉬워진다. 모두 다 날려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므로 당연히 날려버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따라서 면역기는 대부분의 기관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위협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몇 년 동안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사려 깊은 소수의 이론이 있었지만 이 이론들은 사실상 모든 것에 반응하는 인체의
불가해한 능력을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 이론들은 복잡한 데다가 측세설, 치시가설 같은 개성한 이름이 붙는 특이한 부작용에 이달렸다. 스스무가 등장했을 때 세상은 이러했다. 도네가와는 자크 밀러와 같은 1939년에 일본의 항구 도시 나고야에서 태어나서 전쟁을 겪으며 성장했다. 도네가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일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녔고 덕분에 그는 여러 작은 업에서 자랐다. 그래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1944년 5월 14일에 미국이 B-29 폭격기 550대가량을 보내 나고야의 주요 산업지역을 날려버리고 엄청나게 넓은 도시 지역을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15년 뒤인 1959년 도네가와는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이었다. 그때 교토대학의 교수가 그에게 일본에는 분자 생물학을 전공할 만한 곳이 없으니 미국 유학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면역학과 면역학에서 일어났던 위전 발견은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국제적인 사건이었다. 국경은 그렇게 의미가 없었다. 도네가와는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향했다. 멕시코 국경 남부 캘리포니아 아름다운 도시인 라호야에 실험실이 있었다. 다문화 천국인 그곳에서 도네가와 박사는 학위를 받았고 하야시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돌베코의 연구실로 옮겼다. 돌베코에서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의학 학위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여 프랑스군과 싸웠다. 그 후에 이탈리아 파시즘이 붕괴되자 레지스탕스 합류해서 독일군과 싸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75년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1970년 도네가와는 이민 문제에 부딪혔다. 그의 비자는 1970년 말까지 이어야했고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어야만 했다. 그는 스위스 바질 면역학 연구소에 일자리를 구했다. 요즘에 신기술이 등장해서 과학자들은 유기체 유전자 물질 일부를 따로 떼어낼 수가 있었다. 이 기술 덕분에 일부분을 자른 다음에 서로 비교할 수 있었다. 자명한 이치이지만은 만일 어느 연구원이 한 생명체의 게놈을 떼어내어서 그도 똑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전환한다면 유전자 물질의 조각은 매번 일치할 것이다. 이는 매우 당연한 듯이 보여도 유기체 유전자 구조의 일관성을 정의하는 열쇠였다. 그때 도네가와는 예외적인 경우를 발견했다. 그는 B세포의 내부에서 나온 유전자 물질을 절단하고 있었다. 먼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계속 성장적인 B세포에서 나온 부분을 비교했다. 그가 이들 세포의 동일한 부분을 비교하자 세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동일한 유전자 물질 조각이 나왔다. 이것은 기존의 지식과 모두 일치했다. 하지만 그가 그 부분을 성숙한 B세포의 동일한 영역과 비교하자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이전에 연구했던 다른 어떤 세포나 유기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었다. 근본적인 유전자 물질의 변화였다.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예일대학교 학자 루살드 메지코프가 말했다. 그가 발견한 것 그리고 현재 알려진 것은 항체 암호화 유전자는 모든 다른 정상적인 유전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항체 암호화 유전자는 모든 다른 정상적인 유전자와는 다르다. 앞문장을 일부러 강조해보았다. 면역기의 진정한 능력은 유전자라는 예상치 못한 반전에서 시작이 된다. 인간의 면역기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면 서둘러 수백만 가지 어조와 무작위적인 혼합물을 형성해서 출격한다. 그것은 온갖 외부 생명체를 인지하려는 모든 종류의 방어물을 몸속에서 창조하는 일종의 유전자 빅뱅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외국에 있는 그것도 생소한 미생물로 가득한 호수에 뛰어들었을 때 당신의 몸에는 놀랍게도 그러한 생명체를 인지하는 방어군이 있을지도 모른다. 폭죽과 함께 무지갯빛 꽃가루를 터뜨리자. 도네가와는 더 깊이 들어가서 미성숙 B세포와 성숙 B세포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다. 각각 종류의 유전물질을 함께 공유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미성숙 B세포에서는 결정적인 유전물질이 다른 유전물질 전체 배열에 뒤섞여 분리되었던 것이다. B세포가 면역계의 모든 기능을 갖출 만큼 성숙해지면 많은 유전물질이 떨어져 나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각각의 B세포가 성숙해질 때 다른 물질이 떨어져 나갔다.
방대한 양의 유전암으로 시작했던 것이 특정한 심지어 유일한 유전물질의 형태로 좁혀졌다. 사실 이건 좀 머리 아픈 내용이다. 하지만 힘을 내자. 이 부분이야말로 인체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뢰 그러하듯이 깊이 있고 중요하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어렵겠지만 참고 따라와 주시기를. 유전자 물질에 대한 유전적인 변화의 본질을 손쉽게 정의하는 방법을 찾던 연구원들은 마침내 항체 안에 있는 주요 물질의 VDJ라는 세 가지 라벨을 거쳤다. V는 변수, 이거 D는 다양성, 이거 J는 또한 6개의 유전자에서 선택이 된다. 미성숙 B세포 하나의 VDJ 물질은 별개의 집단으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은 세포가 성숙하면 무작위로 복제된 V는 각각의 DJ와 함께 남고 다른 모든 방해의 물질은 떨어져 나간다. 나는 유전 물질이 수 킬로미터나 길게 늘어선 모습을 상상하며 이 내용을 이해하는 단초를 잡았다. 세 개의 무작위적인 조각이 갑작스럽게 앞으로 나서면 나머지는 떨어져 나간다. 이러한 유전자 조각의 조합은 단일한 세포를 모이고 압축되어서 수조 개의 사실상 고유한 유전암으로 만들어낸다. 혹은 다르게 비유하자면 몸에서는 서로 다른 열쇠 즉 항체 수억 가지를 무작위로 만들어 왔다. 각 항체는 병원거리는 자물쇠를 열 수가 있다. 수많은 항체가 외부에서 들어온 유전 물질처럼 결합되어 있고 그들의 자물쇠는 인체에서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주 전체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몸에는 희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쌓여왔다.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존재의 위협을 예상하면서 우리의 방어 체계는 무한의 기계로 진화했다. 노벨위원회는 훗날 1987년에 노벨상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도네가와의 발견은 항체가 이처럼 무수히 다양한 것에 대한 유전적인 배경을 설명한다. 이러한 발견은 면역계의 기본 구조에 대한 깊은 지식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면역요법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요성을 발휘할 때 또 다른 분야는 개인의 면역 방어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질병인 이른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자가 면역과 이식 수술에 관한 마지막 문장은 인체의 방어를 이해하는 데 중심적인 과제를 소개하고 있다. 그처럼 강력한 무언가가 인체의 건강 부분을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강력한 항체가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도 거부하는 상황에 빠지는 일이 없이 어떻게 이식 수술이나 약물 등을 통해서 자신을 치료하는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처음에는 외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도 말이다. 과연 무엇이 외부에서 온 것이고 무엇이 내 몸일까?